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22일이고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예, 화요일이네요. 자, 오늘은 지난 10월 1일 날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180발의 탄도탄을 쏴서 상당 부분을 명중시켰잖아요. 저는 한 15%에서 30% 정도의 요격을 당했다. 어떤 이야기를 보면 10% 이하였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 방공망의 빈틈에 대해서 알고 있다. 또한 그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은 그때 당연히 사드 레이더만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게 파괴됐습니다. 예, 본격적인 대규모 공세가 있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인정했어요. 예, 못 막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 이제 공군을 이용한 지금 반격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제 기밀 문서 유출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이란은 몇천 발의 탄도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공망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폭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물론 사드 포대 하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붕괴된 건 분명한데 이란이 탄도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의 빈틈을 아이언돔, 데이비드 슬링, 그다음 에로 시스템으로 구성된 그 방공망을 돌파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했느냐? 그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KAMD. 그리고 사드도 한 포대 있고, 또 북한은 상당한 전력의 탄도탄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란에다가 미사일 기술 수출한 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항시 전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전력은 질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이란에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마 상식적일 거예요. 그러면 남한의 현재 아직 KAMD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전 상황이 발생한다. 이란, 이스라엘처럼.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짐작 이런 것도 또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린 장면이고 영상으로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한번 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려 볼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때 사진으로 제가 캡처한 거고, 자,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의 국영 방송이나 또는 프레스 TV라는 영자 방송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나온 다른 내용을 타임즈 오브 인디아에서 실어나른 겁니다. 상당히 유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모든 무기 체계들이 위키피디아나 기타 자료들을 통해서 자료를 거의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 이란 측의 주장이 좀 과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은 건 분명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예, 다른 유럽이나 미국의 언론과는 달리.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자, 볼게요. 이 10월 1일 날 발생한 일이고, 미국이 사드 한 개 포대를 보냈어요. 이스라엘에 배치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추가 포대를 배치해달라고 그런다. 지금 사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7개 포대가 생산이 됐어요. 그중 한 개가 괌에 있고 한 개가 우리나라 경북 성주에 있어요. 그 5개 포대로서 미국 국토를 지키고 있는 건데 당연히 전체적인 이건 종말 단계의 지역 방공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ICBM에 대응하는. 그런데 그 5개 남은 것 중에 한 개를 빼왔는데 4개 남았죠. 그러면 한 개 더 빼달라. 그럼 3개밖에 없는 건데. 자,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이 경북 성주에 한 개 포대를 뺐을 때 얼마나 큰 결심과 큰 동기가 있었는지 그때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장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은 그 사드 레이더를 격파한, 제가 봤을 때는 사드 레이더를 격파했을 수도 있고, 그 격파에 더불어서 에로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레이더가 우리나라도 지금 4대나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거든요. 그것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것도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공격했다 하면은 그 부분을 홍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안 했다. 요거는 50% 50%입니다. 근데 저는 그린파인 레이더 타격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한 개 포대 더 달라고 하잖아요, 사드를. 자, 그 사드 레이더를 타격했을 것으로 지목되는 두 가지 미사일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이바르 샤칸, 이게 1이 있고 2가 있는데 사정거리가 좀 다르고 방식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샤칸 1은 1450km, 샤칸 2는 1800km니까 이스라엘 타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제 사정거리거든요. 기본적으로 탄도탄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2단 로켓입니다. 2단 로켓. 뒤에 이제 추진자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탄두부만 날아가서 이제 타격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탄두부에 날개가 있다는 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날개가 있다는 거. 자,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 공간을 나를 때, 뭐 거의 고도 40km 이상은 우주 공간이라고 보고, 공식적으로는 100km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40km 이상부터는 거의 공기가 0%이기 때문에 저항이 없어요. 그때는 날개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방향을 못 바꿔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고도 40km 이하로 들어왔을 때, 우리말로 하자면 천궁2, 미국 말로 하자면은 패트리엇, 이스라엘 말로 하자면 데이비드 슬링이 대응하는 고도에 들어섰을 때, 그때는 공기 밀도가 팍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저 날개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기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전까지는 탄도탄 궤적으로 날아오다가 40km 이하로 떨어지면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이것의 가장 특징이에요. 카이바르 샤칸의 1과 2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1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앞에 탄두부가 뭐라고 할까, 전체적으로 납작한 곳이 없고 균일하게 원통형 규조로 되어 있거든요. 삼각뿔. 예, 이제 직경이 변하는 데가 없이 표면적인 모형으로 쭉 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샤칸2의 그림은 잘 안 보여줘요. 샤칸2는 지금 사정거리가 1800km로 늘었거든요. 이게 이제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이런 거에 비해서는 비율을 봤을 때 탄두부가 작고 로켓부가 길어요. 그것은 사정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사정거리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탄두 중량을 줄여서 사거리를 늘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청난 타격을 주는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스칸다르 같은 경우는 막 400-500km밖에 안 돼요. 탄두가 커요. 몇백 킬로 들어가요. 핵탄도 실을 만큼. 이건 그런 정도는 아니다. 정밀 타격용이다. 상대방의 대공 방어망을 뚫기 위한 정도다. 즉 이것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망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1이고 샤칸2는 2는 그림은 안 나왔지만 제 짐작컨대는 거의 같은 크기에다가 최적에다가 앞에 부분이 대기권에 들어갈 때 활공형, 즉 접시 띄우기를 할 수 있는, 즉 공기와의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빠른 미사일 입장에서 볼 때는 공기가 없는 데서 공기가 있을 때 들어올 때는 뭐라고 할까, 가장 딱딱한 것에 딱 부딪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접시 띄우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납작한 돌 강가에서 겨울가에서 던지면은 공기 중을 나르다가 얘가 물을 딱 빠지면 탁 튀잖아요. 밀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것 같거든요. 샤칸2는. 그래서 사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쪽의 주장은 뭐냐면은 샤칸2 같은 경우는 1800km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히 사드를 공격해가지고 미군을 죽여서 이상한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 대신 사거리가 400km나 더 길기 때문에 사드의 방공망 옆을 돌아갈 수 있다. 사드의 대응 고도 밑에서. 그게 샤칸2 이야기거든요. 사드의 대응 고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km 이상입니다. 날개가 없잖아요. 직격 충돌이거든요. 40km 이하에서는 대응이 안 돼요. 그냥 패트리엇이 해줘야 돼요. 그 밑으로 돌아서 사정거리가 기니까 고도 40km로 내려앉아서 활공을 하면서 멀리 돌아서 사드랑 부대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타격하겠다. 이게 이란의 주장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처음에 사드 레이더를 타격했을 때 지난 10월 1일 날 그때도 본격적인 탄도탄들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제압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보도를 보면은 그때 샷건2가 쓰여졌을 수 있어요. 정확도 보여줬죠. 정확하게 맞았어요. 숨겨놓은 거를. 자, 그 다음 방공망에 마비가 됐을 거예요. 제가 추정컨대는 그린파인 레이더도 한 2대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그거 타격했다고 봅니다. 감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오히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방공망은 와해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 천궁2나 패트리엇에 대응하는 데이비드 슬링도 그때 성과가 났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못 났죠. 예. 일부 요격에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동을 하는 탄도탄에 대응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원뿔형으로 양쪽이 균형이 잡힌 형태로 올라가는 거하고 납작한 형태가 있어요. 날개가 달려있지만 그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샤칸1은 양쪽이 이렇게 대칭적이죠. 대칭적이면서 날개가 달렸어요. 요거는 대기권 내에 들어가서 40km 이하에서 기동을 한다는 거예요. 출력은 없어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대신 날개가 있으므로 방향을 바꾼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왜냐? 속도가 떨어져요. 예. 그렇지만 데이비드 슬링을 돌파하는 데는 충분했다. 그리고 일반적인 로켓탄에 적용되어 있는 대응되게 설계된 아이언돔도 이게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자, 이것의 기술적인 원조는 미국이죠.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퍼싱 미사일 이거죠.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몸통 이게 분리되진 않아요. 이거는 이스칸데르도 분리 안 되거든요. 이 자체가 끝까지 날아가는 건데 몇백 킬로짜리 이걸 유럽에 그때 배치했었던 거잖아요. 이걸 그때 당시 러시아군이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든 대공 방어 체계가 탄도탄 궤적을 가진 탄도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퍼싱 미사일이 기동을 했다. 날개 달린 거 보이시죠? 날개 달린 거. 날개 달렸다는 것은 기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저고도로 날아온다. 그것은 뭐냐? 레이더에 늦게 걸린다는 거예요. 파악이. 게다가 기동을 한다. 한 번만 기동을 해도 컴퓨터가 계산한 이렇게 저렇게 봤어? 그럼 나중에 10초 뒤엔 여기 있을 거야. 미사일 그쪽으로 발사해. 이런 것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게 이스칸다르로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 지금 북한이나 이란 같은 데서 이 수준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공망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이스라엘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건 미국도 뚫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상장하는 적인 러시아나 중국은 그리고 북한은 제가 봐서는 이란보다 더 수준 높은 이들 유사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 이게 정리가 잘 된 건데 제가 화면을 가득 채워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전형적인 탄도탄 ICBM 기준으로는 고도가 1200km까지 올라가요. 네.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죠. 그다음 좀 전에 카이바르 샤칸 미사일 1급에 해당하는 하이퍼소닉 글라이더 트라젝토리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극초음속 활공형 미사일이에요. 활공형 미사일.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는 추진제가 있어가지고 고도 100km 이상으로 올려요. 자, 그 다음 추진제가 분리되고 탄두부만 활공을 하는 겁니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계속 튕기면서 접시 띄우기를 하면서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 고도입니다.
이런 글라이더 형식은 고도가 40km 이하에서 100km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게 레이더에 상당히 늦게 걸린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접시 띄우기 할 때마다 방향을 계속 바꿔요. 예. 그리고 뭐 추가 동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추가 동력이 있다는 것은 마지막 돌입할 때 대기권 안으로 속도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최후까지 예를 들어서 마하 5 이상의 6, 7, 8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것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어요. 예, 이해하셨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하이퍼소닉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로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지로콘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도 개발하고 있죠, 이거. 이거는 아예 고도가 20에서 30km 날라와요. 자, 글라이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도 100km 이상으로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접시 띄우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 상대방에게 포착될 수 있어요. 감시 자산에. 그렇지만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속도로, 이 고도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발견된다. 가장 늦게 발견되면서 순항 미사일이니까 계속 방향을 바꾸는데 극초음속이다. 마하 7, 8, 9 된다. 그리고 그 속도 그대로 상대방 목표에 돌입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가장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전 단계가 극초음속 활공 미사일이에요. 글라이더 미사일이라는 거. 지금 이란이 이번에 선보인 것은 자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저 고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예를 들어서 접시 띄우기를 할 때 내려오는 중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타격 사정거리가 전 지구적이잖아요. 그렇지만 100km 이상 정도 카이바르 샤칸 정도만 올라가도 100km 이상만 올라가도 1000에서 2000km 충분히 나온다. 이것에 대해서 에로 시스템이 대응을 못했다. 그리고 대기권 밑으로 들어왔을 때 40km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그 기동 성능 때문에 데이비드 슬링이 대응을 못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볼까요? 그러면 조금씩 우리가 개발하는 미사일 체계가 비밀이 풀려요. 이거 현무2C 발사 실험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인 게 이 사진밖에 없어요. 자, 이거 여러분 잠시 유심히 보세요. 일단 날개가 달렸죠, 위에 탄두부에. 자, 이것은 기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대기권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우리가 판단할 것이 뭐냐면은 이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카이바르 샤칸 기준으로 보면은 1일까 2일까. 저는 이게 2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활공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비대칭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각도에서 좀 납작한 것 같아요. 즉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다. 이것은 접시 띄우기를 잘하기 위해서 납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통형으로 대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우리의 기술 수준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네, 이게 샤칸 1보다는 샤칸 2가 훨씬 더 유용한 미사일이거든요. 예, 단지 떨어져서 기동만 하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동안에 훨씬 복잡한 기동을 하고 사정거리를 더 정대시킬 수도 있으니까. 저 가운데 저 탄두부에 그것은 이제 우리의 개발 성향에 따라 다른데 개발 목표에 따라서 저 안에다가 추가의 추진제를 넣어서 속도를 높인다.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의 대응 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추진제 넣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 탄두가 중량이 줄어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하는 목표하고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좀 더 명확해져요. 이게 이제 북한이 이야기한 극초음속 미사일들인데 기본적으로 현무2C랑 유사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란의 미사일과도 유사합니다. 예, 밑에 추진제가 있고 분리되고 위에는 전부 다 날개를 달았죠, 탄두부가.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은 카이바르 샤칸 1 미사일, 앞서 보여드렸던 사진과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북한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저것은 탄두부가 대기권 내로 40km 이하로 돌입한 후에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천궁 시스템을 회피하겠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이거 쭉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천궁2가 왜 패트리엇을 제끼고 데이비드 슬링도 제끼고 왜 계속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북한 미사일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들의 요격 능력이 검증되는 게 당연히 ROC의 핵심일 거예요. 요구 조건에 그게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늘 뭐 짐작컨대 데이비드 슬링은 이런 친구들을 못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보면은 탄두부가 대칭형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한쪽으로 납작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 같잖아요, 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카이바르 샤카는 2에 가깝다. 이것은 활공형이다. 자, 활공형의 장점은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사거리가 길어진다는 거죠. 밀도차를 이용해서 튕기면서 간다는 거. 그리고 대기권 내로 목표물 상공에 왔을 때는 여전히 기동은 급격히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몸체가 넓고 비행체 역할이 되니까. 물론 날개도 있고. 자, 그래서 북한도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KAMD를 이야기할 때는 이들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부여된다. 우리 LSM과 우리 천궁2에 데이비드 슬링은 안 된다. 제가 봐서는 패트리엇도 여기서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의 기동, 단순 기동이 아니고 이런 복잡 기동이에요. 특히 활공형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날개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건 지금 이스칸다르형의 최신형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정해진 코스대로 여기서 한번 바꾸어 아마 퍼싱2 개발했을 때는 그 정도였을 거예요. 이스칸다르 초기도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스칸다르 최종형 정도는 그냥 실시간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미사일이에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죠. 여기를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돼야 돼요. LSM 그리고 우리 천궁2가. 근데 이스라엘은 에로우 시스템하고 데이비드가 이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란이 연구 끝에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구멍은 좀 쉬워요. 좀 방만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되게 만만하게 봤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네. 자, 북한은 이거 최근에 2000금년 4월 달에 시행한 거 이걸 보면 이 그림을 이제 완전히 공개를 했어요. 이제 됐다는 거죠.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면 제일 왼쪽에 있는 거의 최종 개발형이에요. 중장거리 극초음속. 이제 느낌 오시죠? 이란도 1800km 날아가잖아요. 북한 것은 그거보다 많이 날아가면 많이 날아가지 적게 날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지금 덩치가 훨씬 커요. 이란 거보다. 이것은 왜냐하면 북한이 항상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항상 생각하거든요. 특히 괌. 그까지 날아가야 돼요. 그럼 1800km 이상 아마 날아가야 될 거예요.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커야만 탄도 중량을 늘릴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는 그림이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되시죠? 제가 비대칭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탄두부에 날개가 3개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주 왕복선하고 비슷해요. 이게 활공을 하면서 대기권 안에 들어올 때 밀도차를 이용해서 접시 띄우기 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예. 우리 현무2C도 저는 이것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북한이 있는데 우리가 안 가질 리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ICBM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 자, 그 다음 또 이제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미사일이 타타 미사일 이것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쭉 살펴보면서 드는 결론은 뭐냐면은, 자, 앞에 탄두부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죠? 예,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카이바르 샤칸 1 미사일이랑 거의 같아요. 신체적인 모양이. 그리고 탄두부가 타원형이면서 대칭이거든요. 자, 그러면 카이바르 샤칸 1과 똑같은 것인데 뭐가 다르서 이름을 파타 미사일이라고 붙였을까? 요 해답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탄두부에 안에 엔진이 추가로 들어있어요. 예, 즉 이것은 뭐냐? 카이바르 샤칸 1 미사일이
대기권 내로 일단 들어갔을 때 기동을 하잖아요. 날개를 이용해서. 그럼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일반 탄도탄에 비해서. 그러면 쉽게 요격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뒤에 추가로 추진제를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란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느냐. 활공형, 기술은 100% 최첨단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활공형 이용하고 기존에 날개 달린 기동형 탄도탄도 안에 추진제를 넣어서 속도를 감속시키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요격 확률을 떨어뜨린다. 자, 이런 기술들은 북한 탄도탄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지금 이 중에 누가 10월 1일 날 사드 레이더를 격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파타 아니면은 카이바르 샤칸 2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드 포대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48발의 탄도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요격탄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 대응 능력은 48발보다는 훨씬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추정 컨테이너 10발에서 20발. 예.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란이 재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탄도탄을 사드 상공으로 쉽게 요격될 수 있는 탄도탄 말입니다. 그게 숫자적으로는 우위에 있겠죠. 이란에도 대신 탄두 중량이 무겁겠죠. 그거를 한 10발이나 20발 먼저 쐈으면 지난번에 180발 쐈으니까 그냥 포화 공격이 되는 거예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사드는. 그 요격 순간적으로 다 하고 나면 나머지 탄도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그들이 원한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40km 이하로 툭 떨어뜨려서 아까 카이바르 샤칸 2 같은 경우입니다. 돌아서 사드를 바로 타격할 수도 있어요. 왜? 사드는 40km 고도 이상에서만 대응이 되니까. 충분한 사거리를 바탕으로 고도를 낮춰서 한참 전에 고도를 낮춰서 낮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적다. 왜냐하면 미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드의 배치는 상징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얼마 전에도 드린 말씀이에요. 기술적인 부분을 분석해 봤을 때 또 188 쏜다면 어떻게 막을 거냐. 이란은 훨씬 사드를 타격할 수도 있고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바보로 만들 수도 있다. 그냥 이스라엘 방공망이 깨졌다. 기존의 에로우하고 데이비드 슬링으로 이걸 못 막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주요 지점도 타격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사드 레이더만 있는 사드만 타격했겠습니까? 미사일도 없는 사드만. 그린파인 레이더 그리고 에로우 포대 타격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인 공간에 가서 맞았다. 그럼 군사시설 타격했다는 이야기예요. 민간인 이스라엘 자기들처럼 민간인 타격한 게 아니고. 자, 여기에 보면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에로 3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알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짐작은 돼요. 카이바르 샤칸이 에로 3의 최소 대응 고도 밑으로 침입했다. 이게 뭔 이야기냐? 제가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나오더군요. 자, 에로 2나 에로 3, 에로 3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요격 고도가 100km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로 3가 최신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이제 이라크 침공이나 이때 이라크 쪽에서 날라온 그 스커드 미사일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게 그 전까지는 이제 패트리엇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까이 오기 전에 멀리서 일반적인 탄도탄을 전제로 만들어진 미사일이라는 거, 요격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에로우가. 그러니까 지금 데이비드 슬링 같은 경우 날개가 달려 있고 그냥 패트리엇이나 우리 천공2랑 같은 미사일이에요. 즉 대응 고도가 30km예요. 대기권 안에서.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알았다는 거죠. 30km와 100km 사이에 그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권 내려 일단 떨어지면 되게 고기동을 했다. 그래서 에로우가 못 잡았다.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슬링은 못 잡았다. 데이비드 슬링 포대가 이스라엘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네. 이 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KAMD 미국도 그런 실수는 안 해요. 미국도 보면 패트리엇 그다음 빈틈없이 사드 우리도 그렇게 하죠. 천궁 투 그다음 LSM 빈틈이 없어요. 여기 빈틈이 있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이란에 이걸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충돌에 대한 준비가 진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은 허세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미국이나 다른 서방권처럼. 이것은 만약 그 전면전이 발생을 한다면은 승리의 신이 어디로 갈지 그걸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다음 데이비드 슬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데이비드 슬링은 고기동 탄도탄에 취약하다. 자, 데이비드 슬링도 보면은 여기 자료들을 보면은 이스칸다르 정도를 막을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됐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칸다르 최신형을 일단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리고 기동을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중점은 지난번에 이제 패트리엇 초기형을 보면은 탄도탄 여기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거는 스커드 되게 단순한 탄도탄이었거든요. 그냥 탄도탄 궤적으로 날라오는 거, 북한도 쓰지 않는 것 더 이상. 자, 우리나라 국토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LSM의 숫자가 포대가 4개입니다. 자, 우리보다 국토 면적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은 1개 포대, 2개 포대밖에 없었을 거예요. 에러우가. 자, 거기다가 데이비드 슬링도 뭐 한 기껏해야 한 5개 포대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개 포대거든요. 탄도탄 유격이 가능한 천국 2만 보더라도 5분의 1이면 5개 포대, 4개 포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처음에 사드 레이더 요격할 때 요격해서 갈 수 있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애들은 그것을 못 따라왔다. 우리 고기동 탄도탄들을. 근데 우리가 다시 시비를 걸겠다고 자살을 하는구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공망에 구멍이 있었다. 예, 데이비드 슬링이 한 뭐 35km 정도까지 간다고 봤을 때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 30km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로는 에로는 100km 이상이니까. 저 구멍을 처음에 파고들어서 다 요절을 냈다. 이제 더 이상 작동 불가능이다. 사드를 기댄다. 사드 한 개의 포대 가지고 뭘 하겠느냐. 아까 이란 언론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다 돌아가면 된다. 미국 사드 포대는 섬으로 남겨두고 뱅뱅뱅 주위를 멀리 돌아서 이스라엘 목표를 다 타격할 수 있다. 상징적이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